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축제가 한창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아찔하게 내려다 보였고, 그 안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샴페인 거품처럼 부드럽게 떠다녔다. 이곳은 진성전자의 성공적인 분기 마감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CEO 강민혁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아첨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 찬란한 빛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난 곳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그녀는 단아한 실루엣의 네이비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만이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소란스러운 파티의 배경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쉽게 꿰뚫어 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한서연은 잔을 든 채 무심한 듯 파티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의 화려한 치장이나 거짓된 웃음이 아닌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의 교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흐름을 좇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숫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최고의 법률 회계사였다. 결혼 후 경력을 포기했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내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파티의 주인공인 남편 강민혁과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유지아였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강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과 유지아의 도도하고 매혹적인 자태는 완벽한 한 쌍의 그림처럼 보였다. 유지아의 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강민혁의 팔을 감싸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스킨십이 아니었다. 소유욕과 친밀함이 짙게 배어 있는 세상에 자신들의 관계를 은밀히 과시하는 행위였다. 주변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하거나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훔쳐볼 뿐이었다. 오직 한서연만이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 아래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남편의 잦은 외박과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정체불명의 지출 내역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이 마침내 인파를 헤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즈니스용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냉정하고 무감정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가볍게 쥐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잠깐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결의는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파티의 소음이 닿지 않는 한적한 테라스로 이끌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맨 어깨에 소름처럼 돋아났다. 강민혁은 잠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더니 마치 날씨 이야기를 꺼내듯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서류는 내일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 넌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네가 평생 일해도 못 만져볼 돈일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의 얼굴. 딸 다혜를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던 남자의 얼굴 위로 탐욕과 비정함이 가면처럼 덧씌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동이나 충격으로 받아들인 듯 말을 이었다. 유지아 씨와 난 단순한 관계가 아니야.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의 합병이 곧 발표될 거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그러니 조용히 품위 있게 물러나줘. 그게 널 위한 마지막 배려니까. 그는 배려라는 단어를 마치 오물처럼 내뱉었다. 자신의 추악한 배신을 포장하기 위한 역겨운 위선이었다. 그 순간 테라스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알아차렸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대한민국 사교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시호의 아내에서 하루아침에 버림받는 여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치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들 앞에서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다혜는 우리 딸은 어쩔 생각인데. 그녀의 질문에 강민혁은 잠시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네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일 뿐인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한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연민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과 배신감에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는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알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잊지 마. 강민혁 씨. 그녀의 차분한 반응은 오히려 강민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분노에 차 소리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바다처럼. 서연은 그에게서 등을 돌려 테라스를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티장을 가로질렀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금속 벽에 기댄 그녀는 비로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강철 같던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분노와 결의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짓밟고 딸까지 빼앗으려는 저 남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리라 다짐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녀는 이제부터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공허한 탐욕의 도시처럼 보였다. 텅 빈 집에 들어선 서연은 가장 먼저 딸 다혜의 방으로 향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자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결코 약해질 수 없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낡은 노트북을 켰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노트북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 즉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로 불렸던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진성전자에 공개된 재무제표였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한 시작점이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단지 장식품처럼 여겼다.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아름답고 조용한 아내.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제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었다. 화면의 숫자들 속에서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암사자의 눈빛이었다. 복잡한 숫자들의 배열 속에서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균열, 즉 강민혁의 탐욕이 남긴 첫 번째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름없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지만 그곳에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연은 밤새 뜬 눈으로 보낸 흔적을 감춘 채 딸 다혜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온기였다. 다혜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직후 초인종이 울렸다. 강민혁이 보낸 변호사였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로 자신을 법무법인 K&J의 초의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사모님을 상대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쉬운 일이었다. 그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었다. 강민혁 대표님의 뜻입니다. 이혼 합의서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50억,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양육권은 강 대표님께서 갖는 걸로 합의하는 조건입니다. 최 변호사는 마치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일생을 바꿔놓을 큰돈이었지만 수조 원대 자산을 움직이는 강민혁에게는 푼돈에 불과했다. 모든 조항은 서연의 입을 막고 순순히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한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최 변호사는 속으로 비웃었다. 어차피 읽어봐야 이해하지도 못할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법적 함정과 독소 조항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조항을 가리키며 멈췄다. 이 조항은 상법 제399조와 상충될 소지가 있군요. 그리고 재산 분할 목록에서 누락된 차명 계좌와 해외 법인 자산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만 최소 3군데가 넘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 비밀 유지 서약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인격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최 변호사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눈앞의 여자는 그가 예상했던 무지한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법률적 지적은 송곳처럼 정확했고 차명 계좌라는 단어는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합의서가 아니라 협박문이군요. 돌아가서 강민혁 씨에게 전하세요. 이런 장난은 그만두라고. 최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었다. 돌아가는 그의 등 뒤로 서연은 서재로 향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들었다. 강민혁은 무언가 거대한 것을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젯밤 검토했던 진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다시 화면에 띄웠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은 곳, 감춰진 진실을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회계감사의 기술과 자금 추적의 노하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전자가 최근 몇 달간 인수한 소규모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에 주목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그 회사들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인수금액은 각 회사의 실질 자산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녀는 각 회사의 등기, 이사 명단을 확보해 그들의 과거 이력과 사회적 연결망을 추적했다. 대부분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들이었고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무실이었다. 거대한 사기극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인맥을 동원했다. 회계법인 시절 알고 지내던 정보 분석 전문가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 몇 가지 정보를 의뢰했다. 며칠 후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연결고리가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의 자금 흐름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거쳐 적으로 태양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회사의 비상임 이사 명단에서 그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유지아의 외삼촌, 태양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강민혁과 유지아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강민혁의 배신은 단순한 애정의 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그녀의 인생과 재산, 심지어 딸까지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범죄였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서연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상대는 그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의 흐름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렸다. 강민혁, 유지아, 태양그룹, 그리고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 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와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과거 그녀와 함께 수많은 기업 비리를 파헤쳤던, 정의감은 넘치지만 성격은 까칠했던 옛 동료. 이제는 냉소적인 변호사가 되어버린 남자 박준호였다. 그러면 이 위험한 싸움에 동참해 줄지도 모른다. 박준호 법률사무소는 여의도의 화려한 마천루 숲에서 벗어난 낡고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사방에는 주인을 닮아 어수선하게 쌓인 서류 더미와 법전들이 가득했다. 박준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였지만 거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의 환멸을 느끼고 뛰쳐나와 지금은 돈 안 되는 민사 사건이나 맞는 변두리 변호사로 살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에 누워 있다가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의 미간을 찌푸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한서연이었다. 10년 전 법인 최고의 회계사와 변호사로 파트너처럼 일했던 동료. 호련히 결혼과 함께 사라졌던 그녀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기억 속 그녀는 늘 자신감과 총명함으로 빛나던 여자였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이혼 상담이라면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 난 그런 건 취급 안 하거든. 박준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그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뻔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아 위자료나 더 뜯어내려는 통속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그는 더 이상 그런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그의 낡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상담하러 온 거 아니야? 전쟁을 시작하려고 온 거지.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진성전자와 페이퍼 컴퍼니들 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 그리고
태양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자료를 건성으로 넘겨보았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잠자고 있던 변호사의 본능,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념이 꿈틀거렸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잖아. 작정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수법인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연이 펼쳐놓은 증거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대담했다. 강민혁과 태양그룹이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범죄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혁 혼자서 꾸민 짓이 아니야. 태양그룹의 유 회장 라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특히 유지아의 외삼촌인 유원석 전무가 핵심이야. 유원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준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 이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악몽의 이름이었다. 십수년 전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소기업이 태양그룹의 무자비한 기술 탈취와 M&A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당시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유원석이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분내기 변호사였던 그는 거대 로펌과 결탁한 태양그룹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야 했다. 그는 잠시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혔다. 서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를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준호가 입을 열었다. 미친 짓이야. 상대는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네가 가진 증거들은 아직 정황뿐이야. 법정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 그냥 강민혁이 주는 돈 받고 조용히 떠나.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의 말은 서연을 위한 충고였지만 동시에 과거의 패배감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이기도 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내 인생을 짓밟고 내 딸의 미래까지 빼앗으려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너 역시 마찬가지잖아. 내 아버지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계속 그렇게 도망만 칠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알고 있었다. 그가 왜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지내는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동정이 아닌 동지로서의 일침이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분노와 무력감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서연이 내민 자료들과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복수의 기회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뒤를 돌아 서연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와 체념이 아닌 날카롭고 예리한 투사의 빛이 되살아나 있었다. 좋아. 같이 지옥으로 가보자고. 대신 조건이 있어. 모든 작전의 수립과 증거 수집은 내 지시에 따라야 해.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이건 복수극이 아니라 철저한 법정 싸움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였던 시절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이 셔진 형성되었다.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공동의 목표와
서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맺어진 단단한 연대였다. 그날 이후 박준호의 낡은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댔다. 서연은 자신의 회계 지식을 총동원해 자금의 흐름을 쫓았고, 박준호는 그것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분석했다. 그들은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강민혁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회계 장부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서연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 회사들의 외부 감사를 맡았던 작은 회계법인, 그곳이라면 분명 무언가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두 다윗의 싸움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혁과 유지아의 세상은 성공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의 합병 발표는 주식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언론은 연일 그들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커플이라며 찬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이미 희미해진 과거에 얼룩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로부터 서연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민혁은 코웃음 쳤다. 돈이 부족한가 보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았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이니까. 강민혁은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유지아는 그의 옆에 앉아 교태에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런 하찮은 여자는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제대로 밟아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내 이름에 흠집이 나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깃든 잔인함이 뱀처럼 번득였다. 그들의 전쟁은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며칠 뒤 증권가 정보지를 시작으로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치가 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상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강민혁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다. 익명의 측근을 인용한 기사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녀를 매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조작된 사진과 거짓 증언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다. 한때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거나 차갑게 외면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것은 강민혁과 유지아가 돈으로 조종하는 여론 재판이었다.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설 수 없었다. 문 앞에는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서연을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잠시 흔들렸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려는 저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간파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세상은 그녀를 정말 문제 있는 여자로 볼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언론 접촉을 차단하고 박준호의 사무실에서 더욱더 맹렬하게 증거 수집에 몰두했다. 세상의 소음이 클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고요하고 단단해졌다. 박준호의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비밀 전쟁 기지가 되었다. 벽에는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의 지배 구조,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강민혁의 비자금 세탁을 도운 천군회계법인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했다. 박준호는 경찰 시절의 낡은 정보원을 통해 천군회계법인의 대표인 서진만 회계사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서진만에게 거액의 도박 빚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완벽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동시에 한서연은 천군회계법인이 과거에 맡았던 다른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며 그들의 작업 패턴과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서진만이 숫자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특유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서명과도 같은 결정적인 흔적이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들은 서진만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그가 자주 드나드는 고급 룸살롱에서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박준호는 큰돈을 손에 쥔 졸부 사업가로 위장했고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는 과묵한 투자 자문가 역할을 맡았다. 며칠 밤을 그곳에서 허비한 끝에 마침내 술에 취해 경계심이 풀어진 서진만과 합석할 기회를 잡았다. 박준호는 능청스러운 연기로 거액의 자금을 세탁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서진만을 떠보았다. 돈에 굶주려 있던 서진만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준호가 제시하는 막대한 수수료에 서서히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복잡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하죠. 서진만은 술 기운을 빌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결정적인 순간 한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회계 용어를 섞어가며 그의 수법에 있는 몇 가지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서진만은 순간 당황했지만 오히려 전문가를 만났다는 생각에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하하,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걱정 마십시오. 공식적인 자료야.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진짜 배기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민감한 자료들을 별도의 보안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합니다.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못 찾는 곳이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별도의 보안 서버. 그것이 그들이 찾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제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없었다. 그 서버의 위치만 알아내면 강민혁과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진만에게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떴다. 룸살롱을 빠져나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희열과 동시에 짙은 위험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명확한 목표가 생겼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지독하게 위험하고 불법적이었다.
회계법인의 보안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들은 증거를 찾기는커녕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려 했던 그들의 전쟁은 이제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첩보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준호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다. 그리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불타고 있었다. 박준호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별도의 보안 서버라는 목표는 명확해졌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안개 속처럼 막막하고 위험했다. 불법적인 해킹이나 내부 정보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만약 시도하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로 전락할 터였다. 박준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서연은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의 팽팽한 논쟁은 한 통의 전화로 중단되었다. 다혜가 다니는 유치원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사의 당황한 목소리는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강민혁이 갑자기 유치원에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며 주말 동안 다혜를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였기에 유치원 측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심리적 공격이었다. 강민혁이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난 며칠간 강철처럼 유지해왔던 평정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딸을 빼앗겼다는 공포와 자신의 싸움에 아이까지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박준호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네지 못했다. 이것은 법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닌 한 어머니의 심장을 겨눈 가장 원초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다혜를 최고급 백화점의 장난감 매장으로 데려갔다. 그는 다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든 것을 사주었다. 거대한 인형의 집, 최신형 드론, 수십 벌의 공주 드레스. 아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선물 공세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잠시 기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돈이면 아이의 마음도 쉽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다혜를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유지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상냥한 이모처럼 연기하며 다혜에게 접근했다. 다혜야, 정말 예쁘구나. 아빠랑 많이 닮았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이를 귀찮은 짐 정도로 여기는 차가운 기색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다혜를 앞에 앉혀두고 교묘하게 아이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다혜야, 아빠는 우리 다혜랑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좀 아파서 그래.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아빠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 강민혁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다혜의 순수한 마음속에 엄마는 나쁜 사람이고 아빠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 순진한 아이는 아빠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와 아빠 사이에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내 딸 목소리 듣고 싶을 것 같아서 바꿔줄게.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다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화나서 다혜 안 보고 싶어 한대. 정말이야. 아이의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다시 전화를 넘겨받은 강민혁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똑똑히 들어. 한서연,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럼 다혜는 가끔 만나게 해주지. 만약 끝까지 버티겠다면 난 무슨 수를 써서든 친권 소송에서 이길 거야. 넌 평생 내 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선택은 네가 해.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것은 강민혁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의 잔인한 협박은 서연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각성시켰다. 딸의 눈물이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명예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을 지키기 위한 한 엄마의 처절한 전쟁이 되었다.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로 변했다. 주말이 끝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다희에는 말이 없어졌다. 아이는 밤새 악몽을 꾸며 엄마를 찾았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딸을 품에 꼭 껴안고 괴물에게서 공주님을 구하는 용감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주님 조금만 기다려. 여왕님이 곧 괴물을 물리치고 우리 공주님이랑 예쁜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꼭 약속할게. 그것은 딸을 향한 약속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맹세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준호야, 그 서버 우리가 직접 손에 넣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박준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한 아이의 눈물은 나약했던 어머니를 가장 무서운 전사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작전에는 어떤 망설임도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딸을 되찾기 위해 법의 경계를 넘기로 결심한 순간 한서연의 전략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천군 회계법인의 보안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 전에 적을 흔들고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박준회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통제된 혼란을 만들어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틈을 이용해 목표를 탈취하는 작전이었다. 바로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불리해.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댐에 균열을 낼 수는 있지. 서연은 벽에 붙은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계획은 강민혁의 가장 아픈 곳, 즉 그의 자존심과 대외적인 명성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에 매수되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 필요했다. 박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김민준 기자.
탐사보도 전문인데 대기업 저격수로 유명한 사람이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같지? 무엇보다 취재원 보호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그는 낡은 수첩에서 김민준 기자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이제 그 진돗개에게 던져줄 아주 맛있는 먹잇감을 만들어야 했다. 서연은 신중하게 정보를 선택했다. 전체적인 비자금 흐름을 노출하는 것은 아직 일렀다. 그녀는 강민혁이 인수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중 단 한 곳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수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내용을 한정했다. 그녀는 자신을 진성전자의 소액 주주라고 소개하는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내용은 정중했지만 기업의 배임 가능성과 이사회의 부실한 감시 의무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들로 가득했다.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한 아주 작은 불씨였다. 이메일을 받은 김민준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며칠간의 추가 취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칠 후 그가 연재하는 경제 칼럼의 짧지만 날카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진성전자의 수상한 M&A, 도덕적 해이인가, 경영 전략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단신에 불과했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기관 투자자들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기사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전자의 주가는 소폭이지만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집어 던지며 노발대발했다. 그는 이 기사를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작은 흠집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임원들을 소집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윽박질렀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는 회사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강민혁의 과민한 반응은 유지아와의 관계에도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처음으로 실망감을 느꼈다. 고작 이런 작은 기사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라니. 실망스러워. 합병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유지아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에게는 합병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 불이 붙은 강민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게 다 너희 태양그룹 쪽에서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잖아.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동맹에 처음으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초조해진 강민혁은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재무팀에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인수 가격을 정당화할 가짜 보고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안한 주주들을 잠재우기 위해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천군회의 개법인의 서진만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모르니 문제될 만한 자료들은 미리 정리해두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이 바로 한서영과 박준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서진만을 밀착 감시하고 있던 박준호의 정보원이 긴급한 소식을 전해왔다.
서진만이 며칠째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 다급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리라는 말은 곧 그가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접속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적이 스스로 미끼를 물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쳐놓은 작은 그물에 거대한 상어가 걸려든 순간이었다. 박준호의 낡은 사무실. 서연은 정보원의 보고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했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고 스스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릴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 시간이었다. 그림자 전쟁은 이제 곧 전면전으로 바뀔 참이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한서연과 박준호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천군회계법인의 보안 서버에 물리적으로 침투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법률가와 회계사인 그들에게 해킹은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들에게는 적의 성벽을 내부에서 열어줄 유능한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박준호는 자신의 정보원을 총동원하여 천군회계법인의 전직 직원들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한 명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동진? 그는 천군회계법인의 전산 보안팀장으로 일하다 몇 달 전 갑작스럽게 해고된 인물이었다. 해고 사유는 상습적인 명령 불복종이었지만 실상은 서진만 대표의 허술한 보안 의식과 비윤리적인 고객 관리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진만의 눈 밖에 난 쫓겨난 양심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직접 이동진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돈이나 협박이 아닌 정의감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이 그를 움직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그가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가게는 허름하고 초라했다. 이동진은 갑자기 찾아온 상류층 여성을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무서운 일이시죠? 컴퓨터 수리하러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대기업의 더러운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다시는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한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를 찾아왔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이동진 씨,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에요. 천군회계법인은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이 벌이는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공범입니다. 당신이 부당하게 해고된 이유도 바로 이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였고요. 그녀는 그가 구축했던 보안 시스템의 허점과 서진만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이동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당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예요. 서진만 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당신 같은 양심적인 전문가들을 짓밟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준호를 통한 완벽한 법적 보호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매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는 동지에 대한 예우였다. 이동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그는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그 인간들이 제가 만든 시스템을 그렇게 더럽게 썼다니 용서할 수가 없군요. 그의 눈빛이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돕겠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 백도어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능한 인간들은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침내 작전을 개시했다. 천군 회계법인 근처에 한적한 오피스텔에 임시 작전 본부가 꾸려졌다. 이동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건물 외부에서 망을 보았고 서연은 전체 상황을 지휘했다. 오피스텔 안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이동진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몇 겹의 방화벽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버 깊숙한 곳, 암호화된 파티션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의 이름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부. 그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조작된 회계 장부는 물론 불법 자금 송금 내역, 강민혁과 서진만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페이 컴퍼니들의 원본 계약서까지. 그것은 거대한 범죄의 설계도 그 자체였다. 이동진은 즉시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운로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시스템에 원격 보안 경고가 울렸다. 누군가 외부에서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감지한 것이다. 아마도 서진만이 원격으로 접속해 확인한 것일 터였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 위치가 추적되기 전에 다운로드를 끝내고 모든 접속 흔적을 지워야 했다. 이동진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마침내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접속을 끊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폐쇄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까스로 성공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짧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성공적인 침투는 동시에 그들의 존재가 적에게 발각되었음을 의미했다. 강민혁과 서진만은 누가 어떻게 정보를 빼갔는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은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 박준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정보원이었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사로 불리는 기업 문제 전문 처리팀을 고용했어요. 합법, 불법 가리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추적자가 아니었다. 빛 속으로 드러난 잔인한 사냥꾼들의 목표물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다운로드된 파일들이 담긴 외장 하드를 굳게 쥐었다. 이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도망치는 동시에 싸워야만 했다. 강민혁의 사냥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이나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림자 속의 존재들이었다. 박준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자료를 챙겨 낡은 오피스텔을 떠나야 했다. 도시의 불빛 아래서 한서연과 박준호, 그리고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된 이동진은 쫓기는 신세가 또 되었다.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뒤흔들 폭탄이 들려 있었지만 그 폭탄을 터뜨리기도 전에 제거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허름한 변두리 모텔을 전전하며 숨을 죽였다.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나프라존나의 아트모스페라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섣불리 증거를 넘기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강민혁과 태양그룹의 영향력이라면 그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기도 전에 묻혀버릴 것이 뻔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극적인 방식의 폭로였다. 무대를 만들어야 해. 모든 언론과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진실을 터뜨리는 거야. 어두운 모텔 방 안, 한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녀의 시선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의 합병 발표, 기자회견 일정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적들의 가장 화려한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장소는 정해졌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야 했다. 그들은 역할을 분담했다. 이동진은 기자회견장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원격으로 장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다. 박준호는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순간에 맞춰 검찰에 제출할 고소장과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원본 데이터를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영상으로 재편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숨막히는 준비 속에서도 서연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그녀는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딸 다혜요 얼굴을 봐야만 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도움을 받아 잠시 감시망을 벗어나 다혜를 임시로 맡아주고 있는 친척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복수나 싸움 같은 단어는 모두 잊었다. 오직 다혜의 엄마 한서연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제잘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다혜는 그동안의 불안감을 씻어내려는 듯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다. 서연은 그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평범하고 따뜻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이것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이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녀의 결의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강민혁과 유지아는 합병을 축하하는 비공개 파티를 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보안 서버가 털린 것은 찝찝한 일이었지만
강민혁은 고용한 해결사들이 곧 쥐새끼 같은 범인들을 잡아내 처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부에 취해 거대한 폭풍이 자신의 머리 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제 곧 세상이 우리 발 아래 놓일 거야. 강민혁은 유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더 높은 곳을 향한 탐욕과 야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었다. 반면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서연은 과거에 따뜻했던 사랑과 배신으로 얼룩진 현재, 그리고 딸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랑의 힘과 시끄럽지만 공허한 탐욕의 욕망이 도시의 밤하늘 아래서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동진은 시스템을 장악할 열쇠를 완성했고 박준호의 고소장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담은 심판의 영상을 완성했다. 그녀는 잠든 다혜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동지들이 기다리는 비밀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진성전자 빌딩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행복이 담겨 있던 곳, 그러나 이제는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고 결연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조호와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무대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재계의 거물들이 진성전자와 태양그룹의 역사적인 합병 발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행사장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졌다. 모든 것이 강민혁과 유지아의 인생 최절정의 순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강민혁과 유지아가 무대 위로 등장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은 강민혁과 눈부신 흰색 드레스를 입은 유지아는 마치 한 쌍의 권력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민혁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두 기업의 결합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혁신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진성전자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스크린에 떠있던 진성전자의 로고가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깨지기 시작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로 스크린의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이내 하얀색의 글자들이 떠올랐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진실?
강민혁의 연설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볼룸 뒤쪽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군처럼 당당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백 개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며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차갑고 고요한 시선은 오직 연단 위에 굳어버린 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에서 그녀가 준비한 심판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조작된 회계 장부와 실제 장부를 나란히 비교하며 시작되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 세탁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민혁이 서진만 회계사와 통화하며 주가 조작을 모의하는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법적인 자금 인출을 승인하는 그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류들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볼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소리가 이내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은 무대를 향해 소리치며 질문을 퍼부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표정은 불신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유지아 역시 얼어붙은 채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라고.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은 원격지에 있는 이동진의 완벽한 통제에 있었다. 영상은 마지막을 향해 치달았다. 강민혁과 유지아가 빼돌린 자금으로 조성한 해외 비밀 계좌의 내역이 화면에 뜨는 순간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곧장 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앞에는 모든 법률 서류를 든 박준호가 서 있었다. 수사팀을 이끈 부장검사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강민혁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혁신의 아이콘이 온 국민 앞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유지아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통보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민혁의 시선이 마침내 서연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불신, 그리고 비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반면 그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지극히 평온했다. 그곳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고 서늘한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한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완벽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그녀 자신과 그녀의 딸을 위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심판이 날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세기의 합병식은 세기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고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진성전자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태양그룹 역시 총수 일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국민들은 거대 권력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그들의 부도덕한 탐욕을 비판했다. 강민혁과 유지아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한서연이 제공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 선 강민혁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지아와 유원석 전무 역시 실형을 면치 못하고 몰락했다.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한서연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수많은 언론사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강민혁의 모든 더러운 재산을 포기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딸의 미래를 되찾는 것, 그것뿐이었다. 몇 달 후 세상의 관심이 조금씩 잠잠해질 무렵 여의도의 한 작은 사무실에 온워드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한서연이 박준호, 이동진과 함께 설립한 회사였다. 그들의 회사는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닌 정직한 기업들이 부패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투명 경영 및 위기 관리 전문 컨설팅 펌웨어였다.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킨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온워드 컨설팅은 설립 초기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들의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최고의 신뢰를 주었다. 한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 박준호의 치밀한 법률 지식, 그리고 이동진의 완벽한 보안 기술은 환상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전처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선 한서연 대표로 불렸다. 그녀의 삶도 새로운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다혜와 함께 화려한 강남의 주상복합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모녀는 비로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공원으로 소풍을 가고 저녁이면 거실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혜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 사라지고 아이 본연의 밝은 웃음이 되살아났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한 그림 한 장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승리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딸을 품에 꼭 껴안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온워드 컨설팅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세상을 바꾸진 못했지만 적어도 작은 돌멩이 하나쯤은 던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대표님. 그의 짓궂은 농담에 서연이 작게 미소 지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하고 현명해진 한 명의 인간이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우리 공주님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얼굴이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로 물들었다. 그녀는 도시의 마천루에서 시선을 거두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녀의 새로운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